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한국으로 귀화한다며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로무프 나지르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29살이 된 지금까지 농기계, 수리 일을 하며 살아왔죠.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낡은 트랙터와 파종기들을 고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때와 녹슨 철가루는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우리 마을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집집마다 벽돌 하나하나가 다해져서 비가 오면 물이 새어 들어왔고 전기도 하루 종일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제가 수리하는 농기계들도 대부분 10년도 넘은 것들이었죠. 부품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고철에서 쓸 만한 걸 찾아다가 용접해서 쓰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일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죠. 저도 농기계 수리로 벌어들이는 돈은 겨우 한 달 생활비 정도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게시판에 붙은 공고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계절근로자 모집이라는 제목의 공고였어요. 한국에서 농업 일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죠. 급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받는 돈의 몇 배나 되는 액수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좋은 조건이 정말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마을 이장이 직접 설명회를 열었고 실제로 작년에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깨끗한 숙소, 정해진 시간의 근무,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한 급여를 정확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영어도 한국어도 전혀 할 줄 몰랐거든요.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만 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 과연 일할 수 있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가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하루하루를 반복할 것만 같았거든요. 농기계 수리 기술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해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여권 신청부터 시작해서 건강검진, 범죄 경력 증명서까지 필요한 서류가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런 서류 하나 떼는 것도 몇 주씩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관공서를 수십 번 오가며 도장 하나하나 받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모든 서류가 준비되고 면접까지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걱정만 했는데 합격 소식을 듣고는 모두 기뻐했어요.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우리 아들이 드디어 큰일을 해내는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발 전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언어 문제였어요. 한국어 기초 회화책을 구해서 혼자 공부해보려고 했는데 한글 자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동그라미, 세로줄, 가로줄이 조합된 글자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영어는 그나마 알파벳이라도 익숙한데 한글은 정말 외계어 같았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외워뒀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이요.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의는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예의 바른 사람으로 통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가족들과 이별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즈베키스탄 전통 요리인 플로프부터 만티, 샤시리까지 평소 명절에나 해주시던 음식들을 매일 식탁에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음식 못 먹을 테니까 실컷 먹어둬라라고 하시면서도 문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아버지는 말은 많이 안 하셨지만 제 짐을 직접 챙겨주시며 몸 건강히 지내라는 당부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평소 과묵하신 분이라 이런 모습이 더 인상 깊었어요. 마지막 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제가 한국에서 보낼 6개월 동안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평소 저와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농기계 수리를 해드렸던 농부들까지 모두 나와주셨습니다. 나지르, 한국에서 성공해서 돌아와라.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되어라. 같은 응원의 말들을 들으니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타슈켄트 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 완전히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기계 부품 냄새와 기름 냄새가 배인 손을 보며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만난 다른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죠.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러가는 마음, 언어 걱정, 문화 적응에 대한 불안감까지 모든 게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함께 가는 동료들이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첫인상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어떤 건물보다 크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바닥도 반짝반짝 광이 나고 천장도 높고 사람들 옷차림도 모두 깔끔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긴장했습니다. 심사관이 뭔가 말을 걸었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다행히 통역관이 있어서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경기도 여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정말 신기했어요. 도로가 이렇게 넓고 깨끗할 수 있구나 싶었고 자동차들도 모두 새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보기 힘든 고층 아파트들이 쭉쭉 늘어서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여주에 도착해서 배정받은 농장을 처음 봤을 때 규모에 놀랐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많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농장과는 차원이 다른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자동 급수 시설부터 온도 조절 장치까지 모든 것이 기계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숙소도 깨끗했습니다. 개인 침대에 사물함, 그리고 공용 화장실과 세탁실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있고 온수도 24시간 나왔어요.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첫날 농장 일을 시작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고추 모종을 심고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한국어로 설명을 들어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농장 관리자가 손짓 발짓으로 가르쳐줘도 제대로 따라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도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와서 서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캄보디아에서 온 근로자, 베트남에서 온 근로자들과 함께 일했는데 모두 영어로 대화하려고 했지만 저는 영어도 서툴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각자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는 분위기였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친해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마을 이장이 농장에 들르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신기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처음엔 왜 그러시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외모에서 한국 사람과 비슷한 점을 발견하신 거였어요. 이장이 농장 관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눈 후 저에게 다가와서 간단한 영어로 말을 걸어보셨습니다. 너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지?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혹시 고려인이냐? 고 묻더라고요. 그때 저는 고려인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장은 웃으시면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 얼굴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많이 닮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제가 한국 사람과 닮았다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제 얼굴을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눈매나 코, 입술 모양이 다른 우즈베키스탄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너는 좀 다르게 생겼다고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농장 일에도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고추 모종 심기부터 물주기, 지지대 설치까지 반복적인 작업들이었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체계적인 농업 방식은 우즈베키스탄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과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고 품질 관리도 훨씬 엄격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농장 관리자가 저에게 읍사무소에 다녀와야 한다고 했어요. 외국인 등록 관련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저 혼자 가기엔 어려워서 다행히 농장에서 통역 봉사자를 함께 보내줬습니다. 읍사무소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관공서와는 차원이 다른 시설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스템도 신기했고 직원들도 모두 친절했어요.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직원이 제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이슬로무프라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입력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통역 봉사자가 그냥 나지르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씨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따서 성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제 공식 서류에는 복잡한 성씨가 적혀 있었거든요. 직원이 그걸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거 혹시 박씨 아니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통역 봉사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설명해 주시길 제 서류에 적힌 성씨의 일부분이 한국의 박 성씨와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중요한 단서였던 거죠. 읍사무소에서 나와서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통역 봉사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당했던 역사가 있다는 얘기였죠. 고려인이라는 단어를 또 듣게 된 거예요. 이장도 그 말을 했었는데 대체 고려인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장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직접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나지르,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잠깐 와봐라고 하시면서요. 다른 근로자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마을 이장이 직접 집에 초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장 댁은 농장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한옥이었어요. 현대적으로 개조된 한옥이었지만 전통적인 멋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마당도 넓고 정원도 잘 가꿔져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볼 수 없는 건축 양식이라 신기했습니다. 이장 부인이 차를 내어주시면서 간단한 과자도 준비해 주셨어요. 한국의 전통차였는데 맛이 독특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이장은 제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조부모님은 어디 출신인지 같은 것들이요. 특히 조부모님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어떤 성씨를 쓰셨는지 계속 묻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16살 때 돌아가셨는데 생전의 가족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때 이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박이라는 성씨는 예전에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에 강제 이주당했었던 고려인들이 많이 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번개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오늘 읍사무소에서 직원이 박씨 아니에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이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1937년에 소련 정부가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들을 강제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으로 이주시켰다는 이야기였죠. 그때 많은 고려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일부는 원래 성씨를 잃어버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니까 고려인 투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시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그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가져오셨는데 오래된 사진첩이었어요. 사진첩을 펼쳐 보이시면서 이거 봐라고 하시더라고요. 1950년대쯤 찍힌 것 같은 흑백 사진이었는데 한복을 입은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사진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 구레박이라고 적힌 게 보였어요. 이분이 우리 동네 아는 어르신 친척분이셨어 라고 이장이 설명해 주셨어요. 1960년대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분이지.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한국에 오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 사진 속의 그 어르신 얼굴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이장 부인이 구레라는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뀐 거일 수 있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비슷한 발음의 한국 이름으로 바꾼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 머릿속에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끔 부르던 이상한 노래가 있었거든요. 우즈베크어도 러시아어도 아닌 다른 언어로 된 노래였어요. 어릴 때는 그냥 할머니만의 특별한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한국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할머니가 부르시던 노래 기억나는 거 있니? 라고 이장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가물가물하게 기억나는 몇 개의 단어를 말해봤어요. 어머니 마음, 고향 같은 말들이었죠. 이장 부부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그거 한국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혹시 정말로 제가 고려인 후손일까요? 할머니가 왜 가족 역사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저는 누구인 걸까요? 다음날 농장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고추 모종을 심으면서도 물을 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제 들은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이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멍하니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온 근로자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영어로 왜 이렇게 심각해 보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줬어요. 제가 혹시 한국 사람의 후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요. 그 친구가 그럼 한번 알아보면 되잖아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뭐든지 찾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 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검색하니까 정말 많은 자료가 나왔어요. 그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1937년에 소련 정부가 17만 명이 넘는 고려인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으로 보낸 거였죠. 그 과정에서 많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일부는 원래 이름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주 과정이 얼마나 참혹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화물 열차에 짐승처럼 실려서 며칠을 여행했고 도착한 곳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혹시 제 할머니 가족도 그런 고통을 겪었을까요? 그래서 할머니가 과거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셨던 걸까요?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자손들에게는 숨기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인터넷 카페에 가서 한국어로 된 자료들도 찾아봤는데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가며 읽어봤습니다.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 많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고려인 후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저처럼 자신이 고려인 후손인지 몰랐다가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사람들의 경험담이 많았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 이장이 다시 농장에 들르셨어요. 이번에는 뭔가 들고 오셨더라고요. 나지르, 이거 한번 봐봐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건 작은 손수건이었어요. 오래되고 낡은 손수건이었는데 한쪽 모서리에 뭔가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이거 우리 집 다락에서 찾은 건데 아마 예전에 아는 어르신이 두고 가신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수건의 자수를 자세히 보니까 교열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사진에서 봤던 구레박 어르신의 이름과 똑같았거든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었죠. 이장도 이상하게 너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내 할머니 유품 중에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정리하신 유품들 중에 오래된 손수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너무 낡아서 버릴까 했는데 할머니가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거라서 그냥 보관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 전화할 때 어머니한테 물어봐야겠다고 했더니 이장이 지금 당장 전화해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휴대폰을 빌려주시면서 국제전화비는 내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할머니 손수건에 대해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런 게 왜 갑자기 궁금하냐고 하시더니 제가 상황을 설명해드리자 놀라시더라고요. 잠깐 찾아볼게라고 하시고는 한참 후에 다시 전화를 받으셨어요. 있어라고 하시면서 손수건 한쪽 끝에 뭔가 글자가 수놓아져 있는데 우즈베크어도 러시아어도 아닌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글자를 하나하나 불러주시는데 이장이 옆에서 듣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거 한국 이름일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시면서 아마 내 증조부나 증조모 이름일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구레라는 이름이 그분들 중 한 분 이름이었을 수도 있어.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간직하고 살아오신 비밀을 이제야 알게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왜 가족 역사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요? 평소에도 할머니는 과거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말을 돌리셨거든요. 어릴 때는 그냥 할머니 성격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농장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고추 모종에 물을 주면서도
잡초를 뽑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와의 기억들로 채워졌어요. 할머니가 가끔 혼자 중얼거리시던 말들, 우즈베크어도 러시아어도 아닌 이상한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우울해하시던 날이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하루 종일 말씀을 안 하시고 혼자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시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또 그러시네라고 하시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는데 그때는 왜 그러시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장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할머니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픈 과거가 있었던 거겠죠. 강제 이주의 고통, 가족과의 이별,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괴로움까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후 이장이 농장에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는 여주군청 직원 한 분과 함께였어요. 다문화센터에서 일하신다는 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이장한테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한국의 특별한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나지르 씨, 혹시 고려인 특별귀화제도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이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1937년 소련의 강제 이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고려인들과 그 후손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조상이 고려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귀화 절차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제가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한국 국적이 필요할까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잘 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리신 건지 다문화센터 직원분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어요. 우선 한국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거주할 수 있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라서 더 나은 기회들이 많거든요. 이장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지르야, 내가 지금 6개월 계절 근로자로 일하고 있지만 한국 국적이 있으면 1년 내내 여기서 일할 수 있어. 그리고 농장 일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도 선택할 수 있고 나중에는 사업도 할 수 있지.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사는 것 정도가 한계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발달된 농업 기술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나중에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지르 씨가 만약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다면 나중에 가족들도 한국으로 오실 수 있어요. 라고 다문화센터 직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 초청 비자라는 게 있거든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한국으로 모셔올 수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부모님도 한국으로 오실 수 있다는 건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곳의 깨끗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바로 이어서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문제는 조상이 고려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출생증명서나 족보, 아니면 고려인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다른 증거들이 있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가 과거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 어떻게 증명 서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소련 시절의 기록들은 대부분 남아있지 않거나 접근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다문화센터 직원분이 제 낙담한 표정을 보시고는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의외로 작은 것에서 중요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유품이나 오래된 사진, 심지어 할머니가 부르시던 노래도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고려인 후손들이 돌아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라고 덧붙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려인들은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와 소련의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제가 만약 정말로 고려인 후손이라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떳떳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마치 잃어버린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장도 나지르야, 너는 이미 우리 마을 사람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성실하게 일하고 예의도 바르고 농사 짓는 솜씨도 점점 늘고 있어. 만약 내가 정말 고려인 후손이라면 이건 운명이야. 할머니가 너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지. 그분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왜 하필 제가 여주에 배정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장이 제 얼굴을 보고 고려인을 떠올리셨을까요?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했어요. 일단 할머니 묘지부터 다시 가봐야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다문화센터 직원분이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묘비에 새겨진 이름이나 날짜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할머니 유품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부탁드리세요.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한국 국적 취득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믿기 어려워하시더니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제가 다문화센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드리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너희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건강도 좋지 않은데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지르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언젠가 우리 집안에 누군가는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셨거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한국을 말씀하신 건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할머니가 이런 일을 미리 아셨던 걸까요? 아니면 평생 숨겨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렇게 표현하신 걸까요? 어머니, 할머니 묘비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 유품도 다시 뒤져보세요. 혹시 몰라요.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 어머니는 내일 당장 가볼게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방도 다시 한번 구석구석 살펴볼게.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거든. 그날 밤은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제가 고려인 후손이라면,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평생 농기계 수리공으로 살아야 했겠지만, 한국에서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농업 기술을 제대로 배워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분야에 도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올 수 있다면, 그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허리 통증도 한국의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고, 어머니도 시장에서 힘들게 야채 파실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다음날 점심시간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더라고요. 나지르야, 큰일 났어. 할머니 묘비를 자세히 봤는데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적혀 있어. 그런데 그게 우즈베크어나 러시아어가 아닌 것 같아. 어머니가 묘비의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주시는데 제가 들어도 익숙하지 않은 소리였어요. 그 내용을 이장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거 한국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성씨 부분에서 박이라는 글자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머니 유품을 다시 정리하다가 오래된 종이 쪼가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너무 낡아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지만 뭔가 공식 서류 같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종이에는 출생 관련 정보와 함께 지명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의 어느 지역으로 보이는 이름이 있었어요. 비록 글자가 흐릿해서 정확히 읽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한반도 지역의 지명이었습니다. 이장과 다문화센터 직원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거면 충분히 신청해 볼 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완벽한 증거는 아니지만 여러 정황들이 모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고려인 특별귀화 신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가 아니라 할머니가 평생 숨겨오신 비밀을 찾아가는 여행이기도 했어요. 고려인 특별귀화 신청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다문화센터에서 제공해준 신청서를 받아보니 정말 복잡했습니다. 조상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고려인임을 입증하는 각종 서류들이 필요했어요.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어 능력 시험이었어요. 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거든요. 농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글 자체가 어려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장 댁에서 한국어 교재를 빌려와서 혼자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고, 노, 덜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단어들을 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부터 천천히 늘려갔어요.
발음이 어려워서 혼자 중얼거리며 연습하다 보면 룸메이트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남기신 손수건의 자수를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어머니가 사진으로 보내주신 손수건을 확대해서 보니 껴야하는 글자 외에도 다른 작은 글자들이 보였어요. 너무 오래되어서 흐릿했지만 분명히 뭔가 의미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문화센터 직원분의 도움으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협회에 더 자세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할머니의 추정 출생연도인 1920년대와 발견된 지명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부르시던 한국어 노래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냈어요. 며칠 후 고려인협회에서 놀라운 답장이 왔어요. 제가 보낸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해본 결과 1937년 강제이주 명단에서 비슷한 성씨와 출생지를 가진 기록을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할머니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그 기록에 나온 원적지였어요. 경상북도의 어느 작은 마을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한국에서 태어나셨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제게 한국에 뿌리가 있는 건 아닐까요? 고려인협회에서는 추가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다른 기록 보관소도 찾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937년 이주 당시의 증언을 수집한 자료집도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국어 공부는 계속되었어요. 농장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한국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고추, 물, 클, 씨앗 같은 농업 관련 단어들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갔어요.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도 신기해하면서 가끔 도와주곤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온 근로자가 한국어를 꽤 잘했는데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나지르, 한국어는 받침이 중요해라고 하면서 발음을 교정해주곤 했습니다. 덕분에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어요. 이장의 딸이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 부탁으로 제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러 왔어요. 주말마다 농장으로 와서 2시간씩 무료로 가르쳐줬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특히 한국어 능력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나지르 오빠,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라고 이장 딸이 격려해줬어요. 발음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시험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났어요. 한편 서류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됐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져온 제 출생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받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관련 서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문화센터에서는 귀화 면접 준비도 도와줬어요. 왜 한국 국적을 원하는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한국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두라고 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도 정리가 되었어요. 저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한국 국적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숨겨온 뿌리를 찾고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농장 일도 점점 능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고추 재배 기술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농장 관리자도 나지르는 정말 성실하다고 칭찬해주곤 했어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농사에 진짜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정말 농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낡은 농기계만 수리했지만 여기서는 최신 농업 기술을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자동 급수 시설, 온도 조절 장치, 병충해 방제 시스템까지 모든 게 신기하고 배우고 싶었어요. 나중에 한국 국적을 받으면 이런 농업 기술을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라고 농장 관리자에게 말했더니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해 주더라고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렇게 해서 주말마다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팜 기술, 친환경 농법, 농산물 유통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이라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농업의 발전 과정이었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도 가난한 농업 국가였는데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 발전된 농업 강국이 되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도 그런 발전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고려인협회에서 중요한 소식이 왔어요. 러시아의 한 기록 보관소에서 1930년대 고려인 관련 문서를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그 중에 제 할머니로 추정되는 분의 출생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일부 내용이 훼손되었지만 이름과 출생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출생지가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받은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이제 거의 확실해졌어요. 할머니는 정말로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러시아로 이주하셨다가 나중에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하신 거였어요. 그 서류를 공식 번역하고 공증받아서 귀화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구체적인 증거가 생긴 거였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할머니와 제 아버지, 그리고 저 사이의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했는데 이것도 번역하고 공증받는 과정이 복잡했어요. 다행히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어머니가 모든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사망증명서, 아버지의 출생증명서, 저희 출생증명서까지 모든 서류가 서로 연결되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어 능력 시험 날짜가 다가왔어요. 정말 긴장됐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어요. 시험 전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시험 당일, 이장이 직접 차로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 하면 돼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어. 시험장에 도착해보니 저처럼 귀화를 준비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에 찬 눈빛이기도 했어요. 듣기, 읽기, 쓰기 시험을 차례로 봤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그동안 준비한 덕분에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농업 관련 지문이 나왔는데 평소에 농장에서 배운 한국어 단어들이 도움이 되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오니 이장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땠어? 라고 물어보시길래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2주 동안은 정말 초조했어요. 농장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시험 결과가 걱정됐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럼 귀화 신청을 못하는 건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행히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아본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귀화 신청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였어요. 이장도 축하한다며 기뻐해 주셨고 농장 동료들도 모두 박수를 쳐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귀화 신청서를 제출할 차례였어요.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할머니의 출생 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한국어 능력 시험 합격증, 그리고 고려인임을 증명하는 각종 자료들까지 다문화센터에서 최종 검토를 해주셨어요. 정말 잘 준비하셨네요 라고 하시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 왔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서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심사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6개월이라니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여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숨겨오신 비밀을 찾아가는 여행의 새로운 단계였어요. 귀화 신청서를 제출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특별 귀화 허가가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6개월 걸릴 거라고 했는데 불과 3주 만에 결과가 나온 거였거든요.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려인 특별 귀화가 승인되었습니다. 언제 시간 되실 때 방문하셔서 귀화 증서를 수령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한국 사람이 되는 건가요? 농장에서 일하고 있던 제게 급히 달려온 농장 관리자가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울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허가가 났어요. 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어요. 이장한테도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정말이야? 벌써? 라고 하시며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진짜 우리 마을 사람이 되는 거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축하 파티를 해야지.
그날 저녁 이장 댁에서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어요. 이장 가족은 물론이고 마을 어르신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이장 부인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한국 음식들이 상을 가득 채웠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그리고 특별히 준비해 주신 미역국까지. 미역국은 한국에서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야 라고 이장이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이 나지르에게는 새로 태어난 날이니까 미역국을 준비했어.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진짜 우리 마을 사람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를 진짜 가족처럼 받아들여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장이 귀화명은 뭘로 정할 거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둔 게 있었어요. 박나지르로 하려고 해요. 할머니의 성씨인 박씨를 사용하고 이름은 제 원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야 라고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나지르라는 이름도 예쁘고 박씨는 우리나라에서 흔한 성씨니까 자연스러워. 박나지르, 정말 한국 사람 이름 같아. 며칠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 증서를 받으러 갔어요. 공식 문서에 박나지르라고 적힌 제 새로운 이름을 보니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박나지르. 귀화 증서를 받은 직후 바로 주민센터로 가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했어요. 주소지는 경기도 여주시 땡땡면 땡땡리로 등록했습니다. 농장 근처에 있는 이장 댁 부속 건물을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첫 주민등록증을 받아들고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사진 옆에 박나지르라고 적힌 한글 이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적 표시. 이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어요. 그날 오후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어요. 여주군청에서 새로 귀화한 시민들을 위한 환영식을 열어주었거든요. 저 외에도 몇 명의 귀화자들이 참석했어요. 모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이제는 같은 한국 사람이 된 거죠. 환영식에서 태극기 앞에서 애국가를 불렀어요. 비록 가사를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따라 불러봤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노래를 부르는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군수님이 직접 축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이 우리 지역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환영식이 끝나고 태극기를 선물로 받았어요. 제 생애 첫 태극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방벽에 정중하게 걸어두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태극 문양을 보면서 이제 정말로 이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하시면서요. 아버지도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이제 너를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영혼이 편안하실 거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정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농장에서 일할 때도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 일하는 거였거든요. 같은 일을 하는 건데도 왠지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다문화센터에서 귀화자를 위한 사례 발표를 요청해왔어요. 다른 외국인들에게 귀화 과정에 대해 경험담을 들려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저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발표 당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어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비밀을 찾아가며 귀화를 준비했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처음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절망했지만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니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도 꼭 자신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베트남 여성이 다가와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귀화 신청을 해보려고 해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할머니 묘소에 편지를 쓰러 우즈베키스탄으로 잠시 다녀왔어요. 한국 여권으로 처음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출국 심사대에서 한국 여권을 내밀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의 그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할머니 묘소에 도착해서 준비해온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할머니, 저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숨겨오신 비밀을 찾아서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의 한국 이름을 제가 이어받아서 박나지르가 되었답니다. 묘비 앞에서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부르시던 한국 노래의 의미를 이제 알겠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구나. 저는 할머니가 그리워하셨던 그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게요. 부모님도 제 변화에 놀라워하셨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구나라고 하시면서 정말 한국 사람 같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물론이에요 라고 대답해드렸어요. 제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부모님도 초청할 수 있어요. 가족 초청 비자라는 게 있거든요. 부모님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본격적으로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귀화자를 위한 취업 상담, 사회 적응 교육, 한국 문화 이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농업 관련 교육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외국인 신분 제한이 없으니까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에도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스마트팜 전문가 과정에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 친환경 농법, 수출 농업 등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고려인 후손 귀화 성공 사례하는 기사를 쓰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고려인 후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고려인 후손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귀화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의가 많았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조언해드렸습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통일부에서 고려인 정착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에 초청해 주었거든요. 실제 귀화자의 경험담을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서울까지 가서 정책 담당자들과 만나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고려인 후손들이 한국에 정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와 취업 문제예요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전문 기술이 있어도 자격증이나 학력 인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담회에서 만난 다른 고려인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각자 다른 경로로 한국에 왔지만 모두 조상의 뿌리를 찾아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분이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50대 여성분이었는데 할머니가 남기신 한복을 증거로 제시해서 귀화에 성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자매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귀화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여주에서의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제 단순한 계절 근로자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농장 관리자도 제 변화를 알아보고 더 많은 책임을 맡겨주었어요. 특히 농장에 새로 도입된 스마트팜 시설에 대한 실험 프로젝트를 저에게 맡겨주었어요. IoT 센서를 이용한 자동 급수 시스템, 온습도 조절 장치, 그리고 모바일 앱으로 원격 관리가 가능한 최신 기술들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첨단 농업이었어요. 처음에는 복잡한 기계들이 어려웠지만 원래 농기계 수리 일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전자 회로나 센서들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농업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지 감탄하게 되었어요. 스마트팜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농장 수익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고추 품질이 향상되었고 병충해 피해도 크게 줄었습니다. 농장 관리자는 나지르 덕분에 농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 인연으로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 교육 강사로 초청받게 되었어요. 다른 농업인들에게 제가 배운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이었죠. 처음에는 외국인이 우리에게 농사를 가르친다고 라며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실제 성과를 보여드리니 모두 인정해 주셨어요. 박나지르 씨는 정말 특별해요 라고 한 농부가 말씀해 주셨어요. 기술적인 설명도 쉽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농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나도 저런 열정으로 농사 지었으면 좋겠어요.
교육 활동을 하면서 많은 농업인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그분들로부터 한국 농업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1960년대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스마트팜까지 정말 놀라운 변화의 과정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70대 노농부 한 분의 이야기였어요. 젊었을 때는 소 한 마리로 밭을 갈았는데 이제는 GPS 달린 트랙터로 정밀 농업을 하는 세상이 되었네라고 하시면서 감회가 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농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 땀 흘려 일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그분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농업의 근본은 사람의 정성과 자연에 대한 이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느 날 다문화 센터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왔어요.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거였어요. 고려인 후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를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처음 만난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국제 결혼을 하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었어요. 일부는 저처럼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 후손들도 있었고요. 이 아이들 대부분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사람들이 저를 외국인이라고 부르죠? 라고 한 중학생이 물어봤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베트남에서 오셨는데 아이는 완전히 한국어로만 자랐거든요. 하지만 외모 때문에 학교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했어요. 너는 한국 사람이 맞아라고 제가 대답해줬어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자랐고 어떤 문화로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거야. 나처럼 외국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한국 사람이 된 경우도 있고 너처럼 한국에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한국 사람인 경우도 있어. 모두 똑같이 소중한 한국 사람이야. 또 다른 고등학생은 진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할머니가 러시아에서 오셨는데 한국어도 러시아어도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이런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엄청난 장점이야 라고 제가 조언해줬어요.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서 여러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해. 통역, 무역, 외교, 관광 등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 나도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게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 이런 상담을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배웠어요. 다문화는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장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멘토링 활동을 계기로 고려인 후손 청년들과의 온라인 교류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고려인 후손 청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는 모임이었어요. 그 단체방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누군가는 대학 진학 고민을, 누군가는 취업 준비를, 또 누군가는 연애나 결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두 한국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려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인천에 사는 고려인 후손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그분은 간호사가 되어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러시아 관광객들의 의료 통역을 자주 담당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다문화적 배경이 사회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무역회사에서 일하면서 중앙아시아 시장 개척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현지 언어와 문화를 아는 것이 엄청난 경쟁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고려인 후손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정부 정책 관련 간담회에도 계속 참여했어요. 어느 날은 귀화자 대상 정책 토론회에 패널로 초청받았는데 그곳에서 정말 의미 있는 제안을 할 수 있었어요. 고려인 후손들을 위한 특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라고 발표했어요. 언어 교육은 물론이고 전문 기술 교육이나 창업 지원 같은 것들 말이에요. 특히 농업이나 IT 분야에서 고려인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제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어요. 고려인 후손을 위한 특별 교육 과정이 신설되었고 창업 지원금 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정책 수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 인연으로 지방신문에서 특집 기사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고려인 청년 박나지르, 여주에서 꽃피운 새로운 꿈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자가 농장에 직접 와서 제가 일하는 모습도 촬영하고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10년 후, 20년 후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 그려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분들이 격려 연락을 주셨어요.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젊은이가 농업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농사를 기피하는데 나지르 씨 같은 분이 있어서 한국 농업의 미래가 밝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정부 기관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화자 사례집 제작을 위한 인터뷰 요청이 왔거든요. 성공적으로 정착한 귀화자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다른 외국인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프로젝트였어요. 사례집에 실릴 제수기를 작성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우즈베키스탄의 가난한 농기계 수리공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전문가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를 찾아가는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초등학교에서 특별 수업 요청이 왔어요. 다문화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미래 세대에게 다문화의 소중함을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나지르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니 한 아이가 왜 이름이 이상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이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름이야 라고 설명해줬어요. 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할머니는 한국 사람이셨어. 그래서 나도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사람이 된 거야.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들어주었어요. 특히 할머니가 부르시던 한국 노래 이야기를 할 때는 모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달 노래를 불러줄 때는 몇몇 아이들이 따라 불러주기도 했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라는 가사를 부르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가 부르시던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구나 싶어서요. 70년 전 할머니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셨던 노래를 이제 제가 한국 아이들과 함께 부르고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와서 나지르 아저씨,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정말 제 곁에 계시는 것만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정착이 안정화되면서 저는 더 큰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농장에서 일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제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귀농 창업지원금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귀농 창업지원금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였어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 도시 출신은 아니었지만 귀화자 특별 전형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어요. 제가 구상한 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고추 재배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장에서 배운 기술들을 바탕으로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을 하고 싶었어요. 다문화센터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주었어요. 시장 분석부터 재무계획까지 정말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나지르 씨의 계획은 정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라고 담당자가 격려해 주었어요. 특히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농기계, 수리 경험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평가받았어요. 스마트팜 장비들의 유지 보수를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이 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였죠. 심사 결과 2억 원의 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한국의 지원 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새삼 감탄했어요. 농장 부지는 이장의 도움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마을 외곽에 있는 5,000평 정도의 농지를 임대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 같은 젊은이가 우리 마을에서 농사를 지어주면 마을이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총 10동의 스마트팜 하우스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자동 환경 제어 시스템, IoT 센서, 원격 모니터링 시설까지 갖춘 최첨단 농장이었어요. 공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젊은이가 이렇게 큰일을 벌이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고 지역 농업인들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마을 전체가 응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였던 소반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한 일이었어요. 그동안 농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친해졌는데 제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지르, 너는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농사 기술도 알려줬잖아.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차례야라고 소반이 말해줬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동료가 제 사업의 파트너가 된다는 게 뜻깊었어요. 하우스 건설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었어요. 첫 작물로는 역시 고추를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재배해본 작물이었고 시장성도 확실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 고추가 아니라 고품질 프리미엄 고추를 목표로 했어요. 스마트팜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하우스의 온도, 습도, 토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자동으로 물주기와 환기도 조절되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농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했어요.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사람의 손길과 정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하우스를 돌아다니며 작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는 수작업으로 관리해줘야 했어요. 소반도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스마트팜 기술이 어려워했지만 금세 익숙해져서 저 못지않게 잘 다루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좋지만 역시 농사는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해줬어요. 첫 수확 시기가 다가왔을 때 정말 떨렸어요. 과연 계획대로 고품질 고추가 나올까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크기도 균일하고 색깔도 선명한 최고급 고추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질 검사를 받아보니 1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당도, 매운맛, 색상 모든 면에서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면 프리미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라고 담당자가 말해주었어요. 판매처 확보도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지역 농협을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라인 직거래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려인 청년이 기른 프리미엄 고추라는 스토리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매출도 점점 늘어갔어요. 첫 달에는 1,000만 원 정도였는데 3개월 후에는 월 3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순수익도 상당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입이었죠. 성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관심도 받게 되었어요. 농업 전문지에서 고려인 청년의 성공적인 귀농 사례라는 기사를 써주었고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더 기뻤던 건 고려인 후손들을 위한 한글 교육 캠프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사업이 안정되면서 여유가 생기니 사회 환원을 하고 싶었거든요. 전국에서 온 고려인 후손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말마다 한글 교육을 진행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어를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배울 곳이 없어서 고민이었어요 라고 한 참가자가 말해주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한글 교육 캠프는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서 정체성 찾기 프로그램이기도 했어요. 고려인의 역사, 한국 문화 체험, 전통,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80대 고려인 어르신이 손자와 함께 참여하신 경우였어요. 어르신은 어린 시절 강제 이주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와서 한글을 다시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한글로 내 이름을 써보고 싶어 라고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분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도 고려인 이야기 코너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장의 협조로 마을회관 한쪽에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을 만든 거였어요. 1937년 강제이주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담은 사진과 자료들을 전시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몰랐던 역사를 알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고려인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역사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정착 매뉴얼 제작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정부 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한 가이드북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실제 경험자로서 조언을 구한 거였어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어예요 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매뉴얼에는 실용적인 정보들도 많이 담았어요. 은행 계좌 개설 방법, 휴대폰 개통, 병원 이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등 실제로 필요한 정보들이었죠.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려웠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만든 내용들이었어요. 귀화 청년들의 모임도 정기적으로 주도하게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의 귀화 청년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는 모임이었습니다. 취업, 창업, 결혼, 육아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라고 모임에서 말했어요. 서로 도우면서 더 나은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요. 우리가 성공하는 게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예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실도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 주민들에게 기초 영어나 러시아어를 가르쳐 드리는 거였어요.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나지르 씨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과 간단한 대화라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한 주민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을에 가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안내는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에서도 특강 요청이 오기 시작했어요. 다문화 사회학이나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실제 사례를 들려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젊은 세대에게 다문화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문화가 무엇인가요? 라고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단순히 외국인이 많이 사는 사회인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회인가요?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가장 의미 있었어요.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오히려 두 정체성이 저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라고 답했어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도 사랑하고 한국의 문화도 사랑해요. 두 문화 모두 제 일부예요. 이게 바로 다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걸 품을 수 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처음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온 지 벌써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기계 수리공 이슬로무프 나지르에서 스마트팜 경영자 박나지르로 그리고 고려인 정체성을 되찾은 한국인으로 말이에요. 서울에서 열리는 고려인 문화제에 연설자로 초청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떨렸어요. 전국에서 모인 고려인들과 그 후손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거였거든요. 이런 큰 무대에 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문화제 당일 서울 올림픽공원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고려인 1세대 어르신들부터 제 또래의 청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첫 말을 시작하는 순간 긴장이 풀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나지르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어르신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마 당신들의 이야기와 비슷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 할머니는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사셨어요. 너무 아픈 기억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 아픈 기억을 딛고 일어서서 할머니가 그리워하셨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고려인의 후손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요. 연설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해 주셨어요. 특히 80대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고맙다. 젊은이야. 내가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문화제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은 정말 소중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의사, 러시아에서 온 교사, 중국에서 온 사업가까지 모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사할린에서 오신 90세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분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가셨다가 평생을 그곳에서 사신 분이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젊은이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당부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지르야, 우리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잊지 마라.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꼭 전해줘라.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떤 고생을 했는지 말이야. 그래야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
그분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단순히 성공한 개인이 아니라 고려인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문화제가 끝나고 몇 주 후,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에서 저에게 출연 제안을 한 거였어요. 잊힌 이름, 돌아온 사람이라는 제목의 인디 다큐멘터리였는데, 고려인 후손들의 정체성 찾기를 다룬 작품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사생활이 공개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제작진이 이 다큐멘터리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고려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설득해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촬영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농장부터 시작해서 마을 이장댁, 다문화센터,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할머니 묘소까지 제 인생의 모든 공간들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할머니 묘소에서의 촬영이었어요. 제가 할머니께 편지를 읽어드리는 장면을 찍었는데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읽었어요. 할머니, 제가 찾았어요. 할머니가 숨겨오신 비밀을 모두 찾아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한국 이름도 되찾았어요. 이제 저는 박나지르예요. 할머니의 성씨를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이에요. 카메라맨도 울 정도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 장면이 다큐멘터리의 클라이맥스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 상영회를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고려인 공동체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상영 후 관객들과의 대화 시간에서 정말 의미 있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불확실함이었어요 라고 답했어요. 정말로 제가 고려인 후손인지, 한국에서 받아줄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그 불확실함을 용기로 바꿀 수 있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다큐멘터리의 영향으로 여주군에서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해왔어요. 여주 다문화 축제의 홍보대사로 활동해달라는 거였어요. 2주년을 맞은 제 귀화를 기념하면서 동시에 다문화 가정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다문화 축제 당일은 정말 성대했어요. 전국에서 온 다문화 가정들이 참여해서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고 음식도 나눠 먹는 축제였어요. 저는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여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박나지르입니다. 2년 전 저는 낯선 땅에서 혼자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분들이 제 가족이 되었어요. 다문화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축제에서 만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다름을 부끄러워했는데 이 아이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마을 입구에는 특별한 간판이 새로 생겼어요. 고려인 박나지르 정착지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표지판이었어요. 이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건데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마을의 자랑이 되었다니 기뻤어요. 이 간판을 보고 다른 고려인들도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라고 이장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지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을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잖아. 정말 고맙다. 귀화자 통합 프로그램의 멘토로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새로 귀화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었어요. 1대1 멘토링부터 그룹 상담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필리핀에서 온 간병사 여성을 도와준 경우였어요. 그분은 한국어가 서툴러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어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고 면접 준비도 도와드렸어요. 나지르 씨 덕분에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어요. 라고 나중에 감사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나지르 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 우즈벡 문화교류단의 일원으로 고향을 방문할 기회도 생겼어요.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문화 외교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는데 고려인 출신으로서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인 신분으로 다시 가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2년 전에는 가난한 농기계 수리공으로 떠났는데 이제는 한국의 문화교류 사절단으로 돌아온 거였거든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나지르가 정말 한국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신기해했어요. 특히 어릴 때 친구들은 너 정말 대단하다고 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구나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교류단 활동 중에는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청년들과 만나는 시간도 있었어요. 저처럼 한국행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들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주고 조언도 해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준비해요라고 말해줬어요. 한국어 공부는 기본이고 자신만의 특기나 기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어려움이 있어도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한 청년이 형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성공의 기준이 뭔지 먼저 생각해보세요 라고 답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게 성공인가요? 저에게는 할머니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되찾은 것이 가장 큰 성공이에요. 마지막 날 할머니 묘소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태극기와 함께였어요. 묘비 앞에 태극기를 놓고 조용히 인사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고려인들도 희망을 찾고 있어요. 할머니가 겪으신 아픔이 헛되지 않게 하겠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할머니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가면서 저 자신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반도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이제 이곳이 진짜 제 고향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박나지르. 이것이 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그 뿌리가 나를 부를 테니까요. 할머니가 평생 간직하셨던 그리움이 저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저는 그 뿌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차례입니다. 고려인의 이야기는 저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할머니가 그리워하셨던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박나지르라는 이름으로, 고려인의 후손으로,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지르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1937년 강제이주라는 아픈 역사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은 핏줄의 끈. 그리고 7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한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땅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그리워했던 꿈의 땅이었다는 것을요.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박나지르 씨가 자신만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같은 처지의 고려인 후손들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인의 정신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여주의 스마트팜에서 첨단 농업기술로 성공을 일궈가고 계신 박나지르 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문화가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할머니가 손수건에 수놓아 두신 교회라는 이름, 한 자락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뿌리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박나지르 씨 같은 분들을 만나신다면 따뜻한 관심과 격려 한마디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박나지르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